서울 5성급 호텔 로비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남자 앞에서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3천만 원만이라도.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죠. 일어나세요. 보기 흉하게. 이 여자는 43살 박소영입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친구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떠날 거라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부산역 화장실 앞에서 한 남자가 멈춰 섰어요.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58살 강민재입니다. 그의 입에서 한 단어가 새어나왔죠. 소영아. 15년 전 그의 아내는 3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내가 부산역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왜 15년 전 그녀는 무릎을 꿇었을까요?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까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후 7시 부산역은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민재는 정육점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58살 한때는 식자재 도매업으로 제법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죠. 역 구내를 지나가다 화장실이 급해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재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거든요. 파란색 유니폼, 고무장갑, 낡은 운동화. 중년 여성 청소 노동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여자가 걸레를 헹구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민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여자가 완전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정말 소영인가? 소영 씨?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거든요. 여자가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퍽 물이 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민재 씨, 박소영이었습니다. 15년 전 집을 나간 바로 그 여자. 한때는 해운대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하던 여자. 명품 옷을 즐겨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던 여자. 지금은 부산역 화장실 청소부로 서 있었어요.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져서 벽을 짚어야 했죠. 소영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가의 깊은 주름, 거칠어진 피부, 힘없이 묶은 머리카락. 한때는 늘 파마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고무줄로 대충 묶어 올린 머리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영이었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뭐 하세요? 민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래요. 청소일. 청소일이요?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소영은 집 금고에 있던 3천만 원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 돈이면 15년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 정도는 아닌데. 소영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6개월 됐어요. 여기서 일한 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민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헐렁한 유니폼 속에 마른 몸, 거칠어진 손,
15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 수 있구나 싶었어요. 지우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지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 강지우. 15년 전 13살이던 아이가 이제는 28살 간호사가 되었죠. 당신이 물어볼 자격이 있나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영이 움찔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더욱 숙였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민재는 1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딸을 혼자 남겨두고 3천만 원을 챙겨서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그날을요. 메모 한 장만 남겨놓고 말이에요.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지우는 잘 키워주세요. 13살 딸이 다음날 아침 그 메모를 발견하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그럼 왜 이제 와서 부산에 있어요? 왜 하필 부산역에서 일해요? 갈 데가 없었어요. 부산이 익숙해서. 민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갔으면서 갈 데가 없었다고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예요? 다 썼어요? 15년 동안? 소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민재는 화장실을 나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마주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민재 씨, 소영이 불렀습니다. 민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우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발. 민재의 발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죠.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지우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지우가 상처받을까 봐요.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15년 전에 생각했어야죠. 13살 딸을 버릴 때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초 부산의 밤바람은 쌀쌀했어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원래 10년 전에 끊었는데 오늘은 한 대 피우고 싶었어요.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사서 불을 붙였죠.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 속 깊은 곳까지 연기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었죠. 왜 하필 부산역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까?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15년 동안 대체 뭘 하고 살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하면 안 되는데 궁금했어요. 민재는 1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절친한 친구 정태수가 7억 원을 들고 잠적한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밤을요. 소영이 말했었죠. 민재 씨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때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갑자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 계속 살기 힘들었겠죠. 고급 식당을 운영하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전세방에서 살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3천만 원을 가져간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민재가 사업하기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었어요. 태수 사기 사건과는 상관없는 돈이었죠. 그 돈만 있었어도 지우 학비는 댈 수 있었을 텐데. 그 돈만 있었어도 전세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민재는 담배를 힘껏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목구멍을 태우며 내려갔어요. 그날 이후 15년 민재는 지우를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육점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죠. 지우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했고 지금은 부산 대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재는 지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지우의 눈에서 외로움을 봤어요. 친구들이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때 지우는 민재에게만 달아줬죠. 엄마 목 카네이션은 서랍에 넣어뒀고요. 아빠, 난 괜찮아요.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지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민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담배를 반쯤 피우고 버렸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소영이 왜 부산역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까? 3천만 원으로 15년을 살면 매달 16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준 건 아닐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작은 원룸. 민재는 혼자 살고 있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소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떠날 때는 그래도 얼굴에 살이 있었는데 오늘 본 소영은 너무 말랐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15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15년 전 그날 밤이 나왔습니다. 소영이 금고를 여는 모습, 3천만 원을 가방에 넣는 모습,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 민재는 꿈속에서 소리쳤어요. 왜 가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가요? 하지만 소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몸은 습관적으로 움직였어요. 정육점을 열어야 했거든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어젯밤 소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정육점으로 향하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1월 초의 부산은 벌써 겨울 문턱에 와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내서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칼을 들었지만 손에 힘이 없었죠.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지우한테 말해야 하나? 어젯밤 내내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딸에게 엄마를 봤다고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말하기로 했습니다. 숨기는 게 더 나쁠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는 마주칠 수도 있고 그때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더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오전 내내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지만 민재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벨 뻔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야간 근무 끝나고 가게 들를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오후 5시 지우가 정육점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채였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온 모양이었죠. 아빠, 오늘 뭐 먹을까요? 근처 국밥집 어때? 좋아요. 두 사람은 가게 문을 잠그고 근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단골집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돼지국밥 2개요? 네. 자리에 앉아서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아빠, 요즘 힘든 일 없어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잠 못 주무셨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치가 빨랐거든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한 국밥. 지우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지우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아빠가 어제 엄마를 봤어.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밥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엄마를 어제 부산역에서 봤어. 지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크게 났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죠. 어디서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산역 화장실에서 청소일을 하더라. 청소일이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7억 원 들고 도망간 사람이 뭘 하겠어요? 다 날리고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어. 3천만 원이면 15년을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살 정도는 아닌데. 지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 엄마인데. 아빠.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13살 때부터 엄마 없이 살았어요. 아빠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육점 준비하는 거 봤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죠. 손이 꽁꽁 얼어서 고기 못 자르는데도 참는 거 봤어요. 겨울에 난방비 아낀다고 내복 2장 입고 자는 거 봤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민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지우야. 저는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너네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게 차라리 편했거든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말하는 것보다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입학식 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저는 아빠 혼자였어요. 다른 엄마들이 딸 손잡고 사진 찍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상처가 이렇게 많았구나.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여자가 부산역에서 청소한다고요? 좋네요. 잘 됐네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속이 시원하죠. 지우야, 너무 그러지 마. 왜요? 제가 왜 그 여자한테 동정심을 가져야 해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국밥은 한 숟가락도 안 먹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식욕 없어요. 지우야, 앉아. 밥이라도 먹고 가. 됐어요. 지우가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았어요. 김이 식어가는 국밥 2그릇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역시 말하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부산은 좁으니까 언젠가는 마주칠 테니까요. 민재는 국밥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죠. 정육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소영 생각뿐이었어요. 3천만 원으로 1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민재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3천만 원을 15년으로 나누면 연 200만 원, 월 16만 원 정도예요. 그걸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혹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살았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금도 청소 일을 하고 있을까요? 15년이면 뭔가 더 나은 일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민재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이 누군가에게 돈을 맡겼다가 떼인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준 건 아닐까? 왜 돈을 줬을까요? 무슨 이유로요?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민재는 부산역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번 더 봐야겠어.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가슴속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8시 반. 소영의 퇴근 시간이 몇 시인지는 몰랐지만 혹시나 싶어서 지하 화장실로 내려갔어요. 화장실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소영이 청소 도구를 들고 나왔어요. 유니폼을 벗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색이 바랜 청바지, 운동화. 소영이 민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재 씨, 어떻게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온 거였죠. 소영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집에 안 가세요?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소영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못했어요. 좋아요. 역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뭐 드릴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민재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한테 말했어요? 네. 뭐래요? 민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딸의 분노를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거든요. 화내더라고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하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 씨, 15년 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진짜로. 소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러 일 했어요.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마트 계산. 3천만 원은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 썼어요. 15년 만에요? 그럼 한 달에 16만 원씩 쓴 거예요? 소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준 거 아니에요? 소영이 움찔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럼 사기당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왜 지금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제발.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빚을 갚는 데 쓴 건 아닐까? 하지만 15년 전에는 민재 명의로 빚이 있었지 소영 명의는 아니었어요. 소영이 갚을 이유가 없죠. 그럼 누군가를 도와준 건 아닐까? 누구를요? 왜요? 민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영 씨, 지우를 만나고 싶어요?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만나고 싶죠. 미치도록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지우가 싫어할 테니까요. 민재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15년이나 지났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소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소영이 우는 걸 지켜봤어요.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저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네. 죄송해요.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민재도 따라 일어섰어요. 카페를 나와서 헤어지려는데 소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지우한테 전해주세요.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매일 생각한다고. 그리고 소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소영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3천만 원의 비밀은 뭘까?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매일 소영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이내 서로 알게 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부산역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퇴근하는 소영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지우는 몰랐어요. 민재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지우가 알면 또 상처받을 테니까요. 3일째 되는 날 저녁 민재와 소영은 역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솥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길더라고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영을 바라봤어요. 매일매일 지우 생각했어요. 얼마나 컸을까? 학교는 잘 다니나? 친구는 있나?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왜 찾아오지 않았어? 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걸 물었죠. 소영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소영이 놀란 표로 민재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 소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어요. 물론 기억하죠. 선 보던 날. 민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거든요. 소영을 처음 만났던 날이요. 그때 민재는 35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자재 도매업을 시작한 지 5년째였어요. 장사는 잘 됐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해서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선을 보라고 성화였어요. 민재야, 이번에는 괜찮은 여자래. 조리학원 강사한대. 엄마, 저 바빠요. 바쁜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봐. 응? 결국 민재는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러 갔습니다. 해운대 근처 카페였어요. 박소영은 31살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민재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죠. 저는 조리학원에서 한식 강의를 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식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한우랑 돼지고기를 다루죠.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시는 거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선을 본 지 3개월 만에 민재는 청혼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소영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어요. 민재는 지우를 처음 안았을 때를 평생 잊을 수 없었죠. 소영아, 고마워. 우리 딸 낳아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좋은 아빠가 돼줘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재의 사업은 점점 커졌고 소영도 조리학원 강사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지우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소영이 꿈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식당 하나 해보고 싶어. 식당? 응. 작은 한정식집. 당신이 공급하는 한우로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보고 싶어. 민재는 적극 찬성했어요. 좋아. 해봐. 내가 도와줄게. 소영은 해운대에 작은 한정식집을 열었습니다. 소담한 정식이라는 이름이었어요. 30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소영의 정성이 담긴 음식 맛이 입소문을 탔죠. 민재가 공급하는 한우는 최고 품질이었어요.
소영은 그 고기로 정갈한 한정식을 만들었고요. 여보, 오늘 매출이 200만 원 넘었어. 소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데? 장사 잘 되네. 다 당신이 좋은 재료 공급해줘서 그래. 지우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아빠, 나 1등 했어. 우리 딸 진짜 똑똑하네. 뭐 먹고 싶어? 엄마 식당 가서 갈비 먹고 싶어? 세 가족은 주말마다 소영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영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8년 차 지우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민재의 절친 정태수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20년 지기 친구였죠. 민재야, 요즘 어때? 그냥 그래. 장사는 잘 돼. 너 참 복도 좋다. 사업도 잘 되고 예쁜 마누라의 똑똑한 딸까지. 민재는 웃었습니다. 너도 결혼해. 왜 혼자 사냐?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얘기를 꺼냈죠. 민재야, 내가 사업을 하나 벌이려고 하는데. 무슨 사업? 부동산 개발이야. 기장 쪽에 땅을 사서 펜션을 지으려고. 민재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되면 좋겠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태수야, 보증은 6개월만 이름 빌려줘. 형식적인 거야. 담보도 다 있고. 그래도 보증은 안 서는 게 원칙이야. 태수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20년 친구 아니냐? 형식적인 거라니까. 민재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이나 찾아와서 사정했죠. 제발 민재야.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나도 너처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민재는 고민했습니다. 밤에 소영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태수가 빚보증 서달래.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태수가 계속 찾아와. 20년 친구라도 안 돼요.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돼요. 민재도 알고 있었어요.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찾아왔어요. 민재야, 제발. 담보가 10억짜리 땅이야. 절대 문제 없어. 태수야, 정말 미안한데 20년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 말에 민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우정. 그게 민재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민재는 보증을 섰습니다. 7억 원. 은행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태수가 땅도 있다는데.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화낼 게 뻔했거든요. 처음에는 태수가 말한 대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재야,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1년쯤 됐을 때였어요. 태수는 계속 핑계를 댔죠.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자재값이 올라서 좀 힘들어. 민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증을 선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죠. 강민재 씨, 정태수 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인이시니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밀렸는데요? 원금 7억에 이자까지 합치면 8억 가까이 됩니다.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죠. 태수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봤죠. 정태수 씨요? 얼마 전에 이사 갔던데요.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어떡하지? 8억이라니. 민재의 머릿속에서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식당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돌솥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그날 밤 당신 얼굴 보고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당신한테 말했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당연하죠. 갑자기 8억 빚이 생겼는데.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소영은 왜 떠났을까? 단지 빚 때문이었을까? 소영 씨, 혹시 그때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떠난 이유가 단순히 빚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소영이 움찔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천만 원을 왜 가져갔는지, 왜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는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태수한테 뭔가 당한 거라던가.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혹시 태수가 소영한테도 뭔가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민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돌솥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돌솥밥을 다 먹고 나서도 민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태수한테 뭔가 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요. 소영 씨,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태수를 직접 만난 적 있어요? 소영이 손을 떨었습니다. 물잔을 잡고 있던 손이 눈에 띄게 흔들렸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만났어요. 집을 나가기 며칠 전에.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서요? 서울에서요. 소영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댔죠. 강민재 부인 맞죠? 남편 찾아가세요. 돈 갚으라고요.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떠나버렸거든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는 중이었어요. 소영은 13살 지우를 데리고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죠. 민재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다시 시작해야죠. 소영이 말했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태수를 찾아야 해.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해.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태수의 흔적을 찾으려고요.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태수의 사진을 봤어요. 서울 강남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불과 사흘 전이었어요.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 호텔 레스토랑에 있다고? 8억 빚을 남겨놓고 잠적했다면서 호텔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간다. 다음 날 아침 일찍 KTX를 탔습니다. 민재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학교에 보냈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 호텔로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소영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 입은 사람들. 소영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초라해 보였죠? 호텔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태수가 나타나기를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수가 로비로 들어왔어요. 명품 코트를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소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영은 일어나서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 씨. 태수가 돌아봤어요. 소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소영 씨, 어떻게 여길,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씨가 8억 빚을 떠안았어요. 우리 집도 식당도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호텔에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수가 소영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목소리 낮춰요.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소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빌린 돈이에요. 당신이 갚아야죠. 소영 씨,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나도 투자 실패한 거고. 투자 실패요? 7억이 어디로 갔는데요? 당신 지금 이렇게 호텔에 있잖아요.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경찰도 못 찾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럴 수 있나? 20년 동안 민재와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민재 결혼식 때 주례까지 섰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냉정하게 비웃고 있었어요. 소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 제발. 소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중년 여성이 무릎을 꿇는 모습에 다들 놀란 표정이었죠. 일어나요. 뭐 하는 거예요? 태수가 당황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는 못 갚아도 일부라도 돌려주세요. 우리 지우 학비라도 대야 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지우가 이제 중학교 가요. 학원도 보내야 하고 책도 사줘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제발 태수 씨, 3천만 원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제발이요. 태수가 소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보기 흉하게. 소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한테 전해요. 보증성게 자기 잘못이라고. 나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태수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소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소영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소영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려서 제대로 서기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울거리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정말 끝인가? 그날 저녁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세방에 들어서니 민재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냥 좀 나갔다 왔어요. 소영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를 만나서 무릎까지 꿇었다는 걸요. 남편 앞에서 더 비참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녁은? 지금 할게. 소영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예전에는 한정식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라면이 전부였죠.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낫겠어. 나까지 있으면 민재 씨와 지우만 더 힘들 거야. 며칠 후였습니다. 소영은 병원에 갔어요. 몇 주 전부터 아랫배가 아팠거든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인, 난소에 종양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소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소암 3기였어요. 지금 바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대략 3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소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지금 집에는 한 푼도 없는데요. 그날 밤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민재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있었죠. 3천만 원. 소영은 그 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요, 민재 씨. 이 돈으로 치료받을게요. 그리고 떠날게요.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지우는 잘 키워주세요. 새벽 4시 소영이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의 방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 테이블에서 소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태수한테 무릎까지 꿇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 새끼가 당신한테 그런 짓을.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태수를 찾아야 해. 그 새끼를 찾아서. 하지만 15년이나 지났어요. 태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소영 씨,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져간 거예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미안해요. 무슨 일에 쓴 거예요?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설마 빚을 갚는 데 쓴 건 아니겠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준 건가? 혹시 병원비였나?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헤어지는 길목에서 민재가 말했어요. 소영 씨, 내일도 봐요.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소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 호텔 로비에서 무릎 꿇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태수 그 새끼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찾을까요? 15년이나 지났는데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찾아야 해. 소영을 위해서라도. 그날 이후로 민재는 매일 소영을 만났습니다. 지우 몰래요. 퇴근 후 부산역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가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소영에게 물었어요. 소영 씨, 지우를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소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나고 싶죠. 미치도록. 그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안 돼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가 절대 싫어할 거예요. 민재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야죠.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죠.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언제쯤이면 괜찮을까? 15년이 더 지나야 할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역 근처 작은 백반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민재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일이 좀 많았어요. 괜찮아요. 뭐 드실래요? 저는 된장찌개요. 민재가 주인 아줌마에게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2개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재 씨, 지우는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병원에서 일 열심히 하고 남자친구 같은 건 있어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그런 건 아빠한테 안 말해주더라고요. 소영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서러움이 배어 있었죠. 지우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어요. 민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왜 지우가 여기에? 지우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소영을 봤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빠,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뭐라고 말하지? 지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걸음마다 분노가 묻어났어요. 아빠가 이 여자랑 왜 여기 있어요?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의자를 붙잡아야 했어요. 지우야, 말 걸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말 걸 자격 없어요. 민재가 나섰습니다. 지우야,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이요? 지우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뭘 설명해요? 아빠가 이 여자랑 매일 만난다는 거요? 매일은 아니고 똑같아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그 여자 만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민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우에게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엄마.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엄마예요? 15년 전에 엄마는 죽었어요. 소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지우가 계속했습니다. 13살짜리 딸을 버리고 돈 들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엄마예요? 지우야. 민재가 말렸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 왜요? 지우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백반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소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이 없어져요? 아빠가 고생한 게 없어져요?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이 여자가 우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가슴이 무너졌거든요. 저 먼저 갈게요. 지우가 돌아섰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민재가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뿌리쳤어요. 아빠도 속지 마세요. 저 여자가 다시 뭘 훔쳐가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재는 쫓아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소영이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거든요. 소영 씨, 괜찮아요. 지우 쫓아가세요. 하지만, 제발이요. 저는 괜찮으니까 지우 쫓아가세요. 민재는 망설이다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지우를 찾으려고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민재는 한숨을 쉬며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우가 안 보여요. 그럴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민재 씨,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지우한테 상처만 주잖아요. 나 때문에 아버지랑 딸이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지우는 제가 설득할게요.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놓칠 순 없어. 이제 막 소영을 다시 만났는데. 소영 씨,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우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더 기다려요? 또 15년이요?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저 가볼게요. 식사라도 하고 가요. 식욕 없어요. 죄송해요. 소영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았어요.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쯤 걸었을 때 지우가 받았어요. 뭐해요? 지우야, 오늘 일은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됐어요. 전화 끊을게요. 잠깐만. 들어봐.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어요. 엄마한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무슨 사정이요? 3천만 원 들고 도망간 게 사정이에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설명하지? 혹시 그 돈이 꼭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 무슨 소리예요? 병원비라든가.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아빠도 속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팠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냥 느낌일 뿐이었어요. 아빠, 그 여자 좋으시면 아빠가 만나세요. 근데 저는 싫어요.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지우야, 전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소영도 만나고 싶고 지우도 설득하고 싶은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재는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소영을 만나려고요. 하지만 소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죠. 청소하는 다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소영 씨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쉬는 날이래요. 민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소영 씨가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이 정말 병원비였을까? 그렇다면 무슨 병이었을까? 왜 말하지 않을까?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이 다 있는데 그림이 안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알아봐야 해. 확실하게. 하지만 어떻게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지우한테 부탁해볼까? 병원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하지만 지우는 지금 소영을 미워하고 있어요. 도와줄 리 없었죠. 민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여보세요? 민재 씨.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그만 만나요. 왜 갑자기요? 지우한테 미안해요. 나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가족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영이 울먹였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엄마 자격도 아내 자격도. 소영 씨, 미안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소영은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재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해.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3천만 원의 비밀을 밝혀내겠다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소영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부산역에도 가봤지만 소영은 보이지 않았죠. 다른 청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소영 씨 어디 갔어요? 병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이요?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픈 건 아니겠지? 그날 오후 민재는 부산 대병원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정육점 거래처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일을 마치고 병원 앞을 지나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영이었어요. 병원 본관에서 나오고 있었죠. 어느 과인지 보려고 민재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종양내과였습니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종양내과? 왜? 소영은 민재를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민재는 뒤따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소영이 만나기 싫어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종양내과? 왜 거길 갔을까? 혹시 지금도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정기검진?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알아봐야 해. 확실하게. 그날 저녁 민재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흘 만이었어요. 뭐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부탁 하나만 할게. 또 그 여자 얘기예요? 응. 근데 정말 중요한 거야. 지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뭔데요? 박소영 씨 환자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왜요? 오늘 종양내과에서 나오는 걸 봤어. 혹시 아픈 게 아닐까 싶어서. 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왜 제가 그걸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우야, 제발. 아빠 평생 부탁이야. 그 여자가 아프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지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응, 지우야. 확인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나와? 아빠.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박소영. 지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난소암 3기 판정 받았어요. 부산 대병원 기록이에요. 민재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난소암 3기요. 15년 전 11월에 진단받았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11월. 그때가 소영이 떠나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15년 전부터 5년간 항암 치료받았어요. 지우가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술 2회, 항암 치료 18회. 총 진료비가. 지우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얼마? 2,800만 원이요. 민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천만 원. 그 돈은 도망친 돈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돈이었어요. 아빠? 지우가 불렀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우가 계속했습니다. 치료 완료 기록이 10년 전이에요. 그 후로는 정기 검진만 받고 있고요. 그럼 지금은 완치 상태예요. 제발 없음. 민재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소영이 그때 암에 걸렸었구나. 혼자서 항암 치료를 받았구나.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 치료비였어. 엄마가 도망간 게 아니라 혼자 암 치료받으려고 떠난 거였어.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너희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혼자 떠난 거야. 지우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재도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동안 오해했던 시간이 가슴을 찢었거든요. 아빠 어떡해요? 내가 그 여자한테 얼마나 나쁜 말을 했는데. 괜찮아. 엄마는 이해할 거야.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돈 들고 달아난 줄 알았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소영을 오해했어. 지우야,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부산역에서 일하고 있어.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그래, 같이 가자. 민재는 일어났습니다. 지우를 데리러 가야 했어요. 1시간 후 민재와 지우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소영의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지우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나 엄마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해.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야. 오후 8시 소영이 청소도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민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민재 씨, 어떻게?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지우를 봤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우야.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소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소영이 깜짝 놀라서 지우를 일으켰습니다. 지우야, 왜 이래? 일어나. 엄마가 암이었다는 거 몰랐어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3천만 원이 치료비였다는 거 몰랐어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재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 기록을 봤어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장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해야 했어요. 민재가 소영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지우가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15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엄마한테 나쁜 말 많이 했어. 소영이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두 사람이 화장실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민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왜 말 안 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왜 혼자 견뎠어요?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당신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8억 빚에 집도 날아가고 거기다 아내가 암까지 걸렸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리고 지우. 소영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엄마 항암 치료하는 거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머리 다 빠지고 토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그래도 같이 있었어야죠. 차라리 나쁜 엄마로 기억되는 게 나았어요. 병든 엄마로 짐이 되는 것보다. 민재가 소영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몰라서 15년 동안 오해해서 세 사람이 화장실 복도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풀린 오해, 1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날 밤은 정말 긴 밤이었습니다. 부산역 화장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세 사람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민재가 물었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완전 배고파요. 소영도 따라 웃었어요. 나도. 세 사람은 역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네요.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우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엄마, 이거 엄마가 만든 것만 못해요. 지우가 한술 떠먹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소영이 웃었어요. 그럼 다음에 엄마가 끓여줄게. 정말요? 응, 정말.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아. 우리 셋이 다시 이렇게 밥을 먹다니. 소영 씨,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까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좀 빨라요. 왜요? 엄마 왜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그래. 천천히 가자. 민재도 이해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자주 만나요. 그래요. 자주 만나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간 못했던 얘기들을 했어요. 지우는 학교 다닐 때 일을 말했고, 민재는 정육점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죠. 소영은 청소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헤어졌어요. 내일도 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그럼 점심 같이 먹어요. 엄마도 와요. 지우가 말했어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영이 민재네 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이 떨렸어요. 15년 만에 다시 보는 집이었거든요. 많이 변했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의 그대로네요. 거실 소파도 식탁도 거의 예전 그대로였어요. 민재가 바꾸지 않았던 거죠. 지우가 자기 방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제 방이에요. 우와, 정말 예쁘다. 엄마, 여기 앉아봐요. 지우가 침대를 가리켰어요. 소영이 앉았습니다. 딸의 침대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13살 때 떠났는데 이제 28살이 됐구나. 엄마, 울지 마요. 이제 자주 올 거잖아요. 그래, 자주 올게. 그날 저녁 소영이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부엌에 서서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국물을 내는 모습이 15년 전 그대로였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랐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자, 먹어봐. 소영이 말했습니다. 민재가 한술 떠먹었어요. 입안에 익숙한 맛이 퍼졌죠. 이 맛이에요. 바로 이 맛. 지우도 먹어봤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소영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밥을 해주니 가슴이 벅찼거든요.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옛날처럼요. 2달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요리 솜씨를 살릴 수 있었죠. 민재의 정육점에서 고기를 공급받아서 장조림을 만들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소영 씨가 만든 반찬은 정말 맛있어. 반찬 가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주말마다 엄마를 만났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쇼핑도 함께 하고요. 엄마, 이거 엄마한테 어울려요. 지우가 스카프를 골라줬습니다.
그래,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두 사람은 15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재와 소영이 해운대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이제 우리 같이 살까요? 소영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응. 지우도 찬성했어.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도 돼요? 저 같은 사람? 민재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혼자서 암을 이겨냈잖아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요. 15년 동안 혼자 두고. 아니에요. 당신도 혼자였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같이 살아요. 이제는 정말로. 네. 같이 살아요. 1년 뒤 소영은 민재네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이 됐죠. 거실에는 소영이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지우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사진들.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1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소영은 떠날 때 딱 한 가지만 가져갔었어요. 가족 사진 앨범이었죠. 혼자 있을 때 이 사진들 보면서 버텼어. 소영이 말했습니다. 지우가 엄마를 안아줬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였어요. 소영이 직접 만든 거죠. 역시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요리학원 강사였는데. 민재가 웃었어요. 나중에 다시 식당하고 싶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지우가 대답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우리 셋이 함께 하는 거야. 민재도 거들었죠. 세 사람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 소영도 생각했습니다. 혼자였던 시간이 아깝지 않아.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어. 진짜 엄마가. 식탁 위에 김치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죠. 15년 만에 다시 함께한 저녁 식사. 앞으로도 이런 저녁이 계속될 거라는 걸 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소영, 그리고 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용기 내어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